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뉴저지에 있죠? 한국 유권자 연맹. 유권자 센터. 유권자 센터. 뉴욕 도시권 안에 있습니까? 뉴욕에 하나, 뉴저지 하나. 예. 네. 그 김동석 소장님 나오셨는데요. 사실 그 정치권에서는 한국 유권자 센터에서 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일단 한국 유권자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언제 설립됐고 그 연역과 활동을 좀 말씀해 주세요. 유권자 센터는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네. 미국에 세금 내고 미국의 시민이잖아요. 네네. 거기서 투표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아예 미국 정치 참여를 하자. 미국 시민권자들이죠. 뭐 시민권자도 있고 영주권자도 있고 또 영주권자도 있고. 뭐 이제 그 서류 미비자들도 있고. 네. 여하튼간에 200만 이상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정치적인 영향력을 네. 그 결집하고 강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토럴리 이제 그런 네. 사업을 하는데 네. 핵심적인 거는 시민권을 받게 하고 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해서 네. 매 선거마다 투표하게 하고 네. 그리고 웬만하면은 표도 좀 그 결집을 해서 예, 그 그룹으로 만들고 네. 몰표죠. 네. 이런 일을 한 18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네. 1992년에 LA에 폭동이 났어요. 네. 예, 법치국가인 미국에서 네. 한인타운이 다 망했는데도 네. 범죄를 저지르는 남미계나 흑인들이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아, 그때? 그렇죠. 92년 4.29 LA 폭동 때. 네. 그때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참 너무 놀랬고 여기서 이게 살아야 될까 말까 한 집단이 아주 패닉이었습니다. 네. 그때 좀 이제 생각이 있는 메인스트림에 가서 활동하는 1.5세 2세대들이 이제 저희랑 같이 이게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법적으로 좀 보호하려면 네. 법치국가 믿을 게 못 된다 네. 해가지고서 한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들 네. 샌프란시스코, LA, 시카고, 뉴욕에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투표를 많이 하도록 해서 그래서 이걸 투표 집단으로 만들어서 주류 백인 정치인들한테 압력을 넣고 네. 한인 커뮤니티에 긴장하도록 하면서 우리의 이슈를 관철시키고 30년 프로젝트입니다. 네. 지금 17년째. 93년에 시작하고 네. 96년에 이제 연방정부 등록이 돼서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16년이고 시작한 거는 거의 19년입니다. 네. 순수 NGO 단체죠. 그렇죠. 네. 특정 정당과 이해관계가 없는. 그렇죠. NGO 하면 넌 거버먼트인데 네. 넌 거버먼트는 이제 정부 쪽의 일을 그 비정부 기구로 하는 거 우리는 NPO라고 합니다. Non-profit이라고 그러고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죠. 네. 우리 김동석 소장님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정치권에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었어요. 이전에 이제 사실 미국 가시기 전에 운동권에 계셨고 또 이제 특히 김근태 전 의원님하고 각별한 인연도 있으셨죠. 김근태 의원님은 네.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존경하는 분이고 네. 학생 때 어려서부터 네. 뭐 지금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네. 이 좀 그 삶에 네. 이제 모범이다라고 따르고 배우고 네. 그런 성품도 그렇고 뭐 이제 네. 이런 측면이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운동권 출신이었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다라는 건 아니고 그때 뭐 저 학생 운동 안 한 사람 없을 정도였잖아요. 네. 저는 77년도 입학을 했으니까. 네. 근데 사실 사회활동을 이런 측면에서 열심히 하게 됐던 거는 좀 먼 안목을 보고 그거는 미국에 가서 사실 분단 문제도 그렇고 한국이라는 한 국가의 국제사회에서의 처지, 네. 상황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특히 워싱턴 퍼스펙티브로 다 이렇게 보니까 워싱턴에서 그 미국 백인들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한국인이라는 입장과 위치가 미국에서 할 일이 정말 많구나 뭐 이런 네. 생각들을 반복해 왔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소위 말해서 운동권에 특히 이제 77년도 이때가 이제 박정희 정권 말기였었고 그때 뭐 박정희 독재 정권에 대한 엔티 세력도 엄청났지만 동시에 이제 반미 이런 정서도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때 이제 뭐 소위 의식 있는 운동권 학생들은 그 친미의 음료에서 코카콜라도 안 마시고 뭐 이랬던 상황에서 우리 김동석 소장님이 그 수배까지 당하시고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으로 가셔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친미적인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굉장히 의외의 인생 반전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사람들의 이 액티비티, 아직도 실천. 지금까지도 좀 야권에서는 반미적인 그런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한미 FTA. 예, 그거는 저는 이제 국내에 사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언급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저는 사실 모든 한 사회, 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언제든지 시대 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미국 가기까지에는 사실 독재 권력이라는 걸 깨부수는 게 시대 정신이라는 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재 권력이 계속해서 기득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분단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너무나 확신이 갔기 때문에 분단이라는 것도 꽉 막혀 있으니까 우리 민족의 활로는 민주정부를 구성해서 민주 시민의 힘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해결을 해야만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분단이니까 이 시대 정신이 뭔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정말 그때하고 많이 변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의 그 아젠다 원이 뭐냐, 민간 입장에서 우리의 시대 정신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한국에 사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지만은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 이거는 이 21세기 초엽에 민족 역량이라는 거를 생각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한국에 자주 오갈 때는 너무 힘도 있고 너무 에너지가 넘쳐요, 한국이. 그리고 굉장히 씩씩하고 시민사회가. 근데 자주 오면서 이렇게 팩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좀 이렇게 크게 베팅하는 게 좀 낭비로 보여지는 게 많습니다. 낭비. 그 다음에는 씩씩하고 너무 이렇게 각 이 기관마다 뭐 이렇게 있는 거 그대로 다 내놓고서 이렇게 시민사회에 씩씩하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절제와 자정이 좀 필요한 오만으로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한국 사회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민족이 지금 융성의 시대인데 이 낭비와 오만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에 대한 보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민족주의적 정서라고 할까요? 그런 거하고도 좀 맞물려 있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좀 호모지니어스하고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볼 때 사회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 이 사회 전체가 볼 때 미국은 이제 비약을 해서 미국은 정치인과 시민 구분이 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저 피선거권자와 선거권자가 명확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서울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이 국민 전체가 полит티션인 거예요. 정치. 정치에 관심들도 많고. 관심 많고. 이게 저는 리더십이 좋으면은 하나의 역량으로 결집이 잘 돼, 발전의 동력이 되고 또 너무 양극화가 되고 너무 서로 그 협력하고 이렇게 조율하고 이런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 그 격화된 이 쟁점이 나오면은 이게 좀 표류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득권 정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떠세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이 부족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지어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심지어 우리나라 대권 주자들도 미국에 가서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그 문제를 우리 다 김동석 소장님한테 많이 의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현실을 보실 적에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역량보다는 우리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낮은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오늘도 근데 솔직히 얘기해 주시죠. 오늘 대학교 가서 이제 학생들하고 토론도 하고 강연을 이제 하고 다니는데, 저는 우리 한국이 뭐 웬만하면 다 미국 PhD 아닙니까? 그렇죠.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렇고 학교에 티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외교나 정치 쪽에서도 뭐 미국 공부한 분들이 그렇게 많고 또 미국이랑 교류의 폭도 넓고 네. 유학생도 웬만하면 다 미국인데 그런데 미국에 대한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부분은 너무나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권 주자나 한국에서 잘 나가는 정치인들이 미국 한번 가면은 이름난 정치인을 만나야 되는데 네, 못 만나서 이 정치인을 내가 한국에서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나 좀 만나달라. 왜 만나냐라는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 만나주나요? 그렇죠. 저는 네. 무슨 일을 할 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만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할 때 많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만나려고 하는 디맨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나만의 요구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이 디맨드가 안 만들어지는 거는 코리안 폴리티션들은 네. 한국의 그 선출 정치인들은 한번 미국 정치인들 만나면은 제가 중간 역할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야 저분이 왜 나를 만나자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만나주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은 이게 시간이 별로 아까운 거죠. 네. 뭔가 정치인끼리 만나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무슨 일에 대한 관심 때문에 서로에 대한 무슨 관심 때문에 그리고 같이 뭘가 하고 그리고 만났으면 이게 팔로우업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만나고 가고 만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한국이 크고서 내왕이 잦아지고 그런 요구가 많으니까 이를테면은 좀 상위층, 상층부, 정치인의 상층부 워싱턴 DC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왜 만날라 그러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요청하면은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은 미국 정치가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뭐 만남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디맨드를 만들어내면. 그거 이제 대신 지금 김동석 소장님이 그걸 만들어 드리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중간에서 미국 정치인을 잘 알기 때문에 연결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정치인들은 이렇게 오퍼를 해야만 만나주는구나라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아니까 A라는 한국 정치인이 왔는데 누굴 만난다 그러면은 이분은 어느 정치인이 관심 있는 부분은 요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라고 그러면 관심이 가면 그래 한번 보자. 그러니까 한국의 유력 대권 주자들조차도 그렇게 전략적 사고가 없다는 것은 우리 외교의 참 맹점이에요. 근데 뭐 외교부 저는 한국 외교가 그 뭔가 새로운 방식을 취해야 할 때는 됐지만은 외교가 사실은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외교가 선출직 한국 정치인들을 미국의 정치인을 이렇게 커넥트 시키고 그런 거는 뭐 사실 메인 펑션이 아니니까 그거 갖고 볼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여튼간에 한국의 결론은 국력이 이렇게 커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기업이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웬만하면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뭐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기회만 있으면은 교육 이 시민사회 이런 역동성 같은 거 한국 얘기를 빼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볼 때는 미국이 어떻게 빨리 변하고 미국 정치인들이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 좀 이해가 가는 게 제가 한 10년 전쯤인가 오라클에 방문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의 홍보 담당 부회장하고 여성분이더라고요. 그분하고 이제 오라클에 대한 그 홍보 그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견학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틀 전에 니네 나라의 대권 주자가 오라클을 방문을 했었대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거절했었다가 뭐 이런저런 뭐 많은 사람들이 프레셔가 와서 이걸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초대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보여줬던 동일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그분한테 이제 그 경험을 시키려고 했었더니 그분이 딱 오시자마자 시간이 없다고 빨리 사진만 찍고 가면 된다고 그래갖고 오라클 회장이랑 사진만 찍고 갔는데 너무나 불쾌하다. 그래서 저보고 그 정치인을 제가 얘기는 지금 안 하겠지만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니네 나라 정치인은 오라클에 왜 왔냐. 와서 사진 찍더니 그냥 가더라. 그래서 막 굉장히 화내더라고요, 저한테. 그렇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만남을 주선하고 그러면은 근데 요즘에 좀 많이 낮았어요. 낮이고 또 요즘에는 그 커뮤니케이션도 옛날에 비해서 정치인들끼리 좀 용이해지고 근데 이제 그 저는 정치인이라는 그 퀄리티 자질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미국이 이제 워싱턴 DC 일을 많이 하면서 많이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미국 그 선출직 정치인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직 한국 선출직이 너무 자기가 속해 있는 정치
그 틀거리, 정치 집단, 당 안에라는 거 이상의 이 시야가 안 넓혀지는 답답한 네. 걸 좀 느낍니다. 네. 보지요, 한국 정치인들한테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후진적인 섹터가 바로 정치 부분 아닌가 싶어요. 1대1 개인으로 말씀을 나눠보고 그러면 굉장히 자신감도 있고 난리지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않은데 네. 어떻게 이런 하나의 그 이슈에 관계돼서 이 취하는 액션이나 이런 입장 같은 걸 보면은 좀 아직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참 있죠. 답답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소장님은 사실 그 소위 말한 지한파 미국의 의회의 국회의원들, 미국 의회 의원들을 또 한국에 많이 모시고 와서 한국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몇몇 의원들, 상원의원, 하원의원도 많이 모시고 오셨었는데. 예, 아직 상원은 우리 역량이 좀 부족하죠. 예, 상원은 뭐 미국 100명의 상원이 다 본인이 대통령 같이 생각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친한파 의원이라는 건 뭐냐면 워싱턴 의회에 그 한국 관련 일이 생겨나면 우선 의회에서 한국에 관해서 한국인들에 관해서 무슨 큰 일이 벌어지면은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어요. 네. 2007년도 위안부 결의안을 우리가 주도해서 패스했습니다. 네. 예, 그걸 하고 나니까 그걸 한국 유권자센터에서 그렇죠. 예. 우리 정부가 아닌 한국 유권자센터에서 그 일을 그렇죠. 해냈죠. 정부는 좀 어려웠죠. 한일 관계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한다 그래라 말릴 생각하지 말고 네. 정부는 맨 처음에 이걸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해두면서 보니까 미국 의회에 한국이 없어요. 아시아에 관해서는 미국 의회에 한국이 없다. 반중국, 친일본이라는 전선이 강하게 세계 반중국, 친일본만 지금 보세요. 있지? 중국이 커지니까 미일 관계는 자동적으로 밀착도가 커지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위안부 결의안이라는 거 보니까 일본의 이슈니까 네. 그걸 하면서 경험은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시민의 힘으로 의회에서 우리도 코리아 카커스라는 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자파니스 카커스 있고 뭐 다 있어요. 자기네 나라 문제가 생겨나면은 그거를 갖고서 한국이랑 친한 의원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네. 한국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로 다 이렇게 하죠. 뭐 한국을 위하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고 크리티사이즈할 의견도 나올 수 있고 일단에 그런 커커스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걸 만들려고 해서 2009년서부터 1년에 한 5-6분들을 민간 베이스로 다 이제 방문을 시키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한 지한파 하원 의원들을 우리나라에 계속 모시고 와서 한국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신데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 이번 그 총선에서 처음으로 그 전 세계 유권 우리나라 한국 교민들한테 그 투표권을 줬어요.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사실 그것 때문에 한 200억이라는 돈을 썼거든요.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데 또 투표율은 엄청 낮았어요. 저는 이게 저한테 굉장히 악재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국에서의 한인들의 역량 그거를 결집해서 한국인들의 권리와 이익의 문제와 그리고 또 한반도 한미 관계를 발전시키고 뭐 이런 게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사실 제일 좀 불리한 게 다른 아시안 국가들 이민자들보다 영어가 부족해요. 영어가 잘 안 되니까.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데 영어권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꾸 교육이 없고 그냥 살면서도 미국의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 관심이 한국에 쏠려 있는 거예요. 정치하면 다 여의도에 있는 거예요. 가면은 맨날 미국 사람들이 한국 정치를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얘기해보면.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정치 참여라는 게 관심이 있고 관심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미국 정치에 관심을 돌리고 거기에 돌아가는 일들을 갖고 교육을 동포들한테 시켜서 투표율을 높여야 되는데 갑자기 미주 동포도 투표권을 준대요. 여의도 투표권을. 한국에. 그러니까 저는 소신껏 반대를 했죠. 사람들한테 권리가 하나 온다는 건 본질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전략적으로 볼 때 민족 역량을 구축하는 그 전략으로 볼 때 지금은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관심을 미국에 갖고 미국에서 힘을 만드는 거다라는 걸로다가 소신 있게 반대 여론을 입장을 많이 발표했다가 이게 한국의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런 거죠.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 다 투표하면은 그 사람들은 성향이 이러니까 90% 이상은 이 당을 찍을 거다. 라는 전제로 들어오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걸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이 일을 추진할 때 저희는
동포들한테는 권리가 하나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내용 때문에 반대하고 그랬다 굉장히 어려움도 겪었는데 네. 그때 반대했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도저히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법권이 미국 실정법 하에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 행정부가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견을 했습니다. 투표율 없을 거고. 네. 그리고 또 미주 동포들 투표한다 그래서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할 거 별로 없다.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첫 그래서 200억만 없어졌죠. 네. 자, 트위터에서 계속 질문이 많이 들어요. 오늘 소장님 인기가 좋으신가 봐요. 자, 미국에 있는 일본인들 중에서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번에 그 기린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그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의안을 이행을 촉구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 1호를 세웠어요. 예. 그렇죠? 그거 잠깐 얘기해 주시고 이 질문 해 주시죠. 2007년도 워싱턴에서 일본의 로비를 이겼습니다. 네. 코리안 아메리칸 그래스루트가. 네. 그런데 결의안을 내니까 이 결의안을 팔로우업을 안 하면 종이 쪽지에 그냥 불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이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키는데 졌지만은 시간이 가면 그냥 이거 잊혀지겠다라고 생각하고. 순수 우리 민간 베이스로 했죠. 민간 베이스로 했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팔로우업을 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에는 홀로코스트 문제하고 결합을 시켰습니다. 네. 유태인 할머니 둘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둘을 케네디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일본 대표부에 가가지고서 주저앉고 막 이런 거를 했어요. 했었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게 뭐냐? 네. 막 이렇게 가다가 그다음에 또 그 지역 지방 조그만 도시의 행정부를 한인 어린애들이 사실 결의안을 하고 정치 어프로치 하는 게 무슨 정치력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 교육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정치인 만나서 역사가 이렇고 이것도 진짜 후대한테 교육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네. 거를 설득해가지고 아주 콘크리트하게 그 팰리세이드 파크라는 조그만 동네 인구 한 15,000명 되는 동네 뉴욕 도시권 안에 네. 뉴저지 쪽에 있는 팰리세이드 파크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거기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살죠. 팰리세이드 파크. 네, 팰리세이드 파크. 거기가 이제 제일 많이 사는 동네. 행정 단위 안에 밀집도가 높은 데인데 네. 그거를 거기에 이제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 1호를 세우시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재산으로 세운 거예요. 미국 돈으로. 그렇죠. 미국 돈으로 세운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일본인들 정치인들이야 당연히 싫어할 테고 일본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이 경험상으로. 네. 코리안들이 굉장히 그래스루트 운동을 하는데 저것처럼 액티비스트로 활동하는데 너무나 유리해요. 네. 중국에 비해서 일본에 비해서. 네. 그게 왜냐하면은 중국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스루트에서 막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 금방 공산주의 체제니까 제재를 받겠죠. FBI가 따라붙죠. 에트닉 로비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허가 안 난 로비스트가 아닌가. 중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참 어려워요. 난징 학살을 그렇게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일본이 미국을 진주만 습격을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본 피가 있는 사람을 미국이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네바다 사막 안에 72시간 내로 다 모여라 다 죽이려고. 그랬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미국 내 일본인들은 서로 이런 그래스루트를 절대 안 합니다. 없어요. 서로 신뢰를 하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를 안 하죠. 예, 일본 커뮤니티다. 네. 단지 미국에서 일본은 일본 정부의 로비만 있을 뿐이죠. 네. 그 외에는 문화나 학술 활동들은 활발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문화 학술 활동 등은 좀 부족한데 200만 이상 코리안 아메리칸이 있으니까 네. 이 그래스루트로다가 레프레젠티티브들을 이를테면은 선출직 정치인들을 압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국을 위해서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미국은 미국 안에서 일본과 한국이 분쟁하는 건 싫어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이쁘게 인권 문제로만 갖고 가는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인권 문제로만.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주요 인권 문제니까. 그 문제를 우리보다는 미국인들이 들고 나와서 일본아 진정으로 좋은 친구가 되려면 과거를 정리해라. 독일 수준에서 이 목소리를 낸 거죠. 그래서 네. 그러면
그 일본 사람들은 좀 반성했나요? 정치인 아닌 일본인들은 그 기린비가 세워주고 이런 것을 보고 자기네 위안부 그 역사를 좀 반성하는가요? 지금 뭐 미국에서 이 기린비를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미국에 있는 일본인들이라기보다는 일본에 있는 목소리들입니다. 일본에 있는 극우 단체들이 그렇죠. 극우 정치인들이 오지 일본의 정부가 이거를 하지 그다음에 네티즌들도 대개 일본에 있는 네티즌들이 뭐 백악관 이 위피플이라는 웹사이트에다가 의견을 제시하지 대개 일본에서 하는 걸로 알려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일본인 그룹들이 있어요. 같이 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일본인들이 있고요. 위안부 결의안 주도한 사람이 일본계 3세인 마이크 혼다 의원 아닙니까? 네. 예, 그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분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건 그분은 일본인이지만 일본이 세계 혼다. 예, 마이크. 네, 세계 평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갖고 나오셔가지고 네. 했죠. 사실 이제 위안부 문제는 사실은 뭐 꼭 대한민국의 문제라기보다 크게 보면 인권의 문제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이 질문이 많아서 이건 해주셔야 되거든요. 서경덕 교수가 NIT의 위안부 관련 광고를 실었는데요. 이 광고를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동석 소장님은 굉장히 반대하셨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본 우리 그 현지 우리 한국인들 반응은 어땠는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었는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광고를 굉장히 반대한 걸로 알고 이렇습니다. 있어요. 지금 위안부 광고는 반갑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미국 일반 시민사회 인권 문제로 꽉 던져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과 일본의 분쟁 이슈가 아니고 그냥 문제, 미국 시민사회 인권 문제, 홀로코스트 같은 인권 문제로 딱 선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라는 거를 많이 홍보할수록 이제는 웬만하면 다 이게 인권 문제로 알죠. 네.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 걸로 아는 게 아니라 네. 단지 이제 그 주류 미디어에 광고가 나는 거에 대해서 겁이 나고 공포증이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독도. 그거는 한국과 일본의 분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일본도 좋은 친구고 한국도 우방인데 거기서 이렇게 싸움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쉽게 이게 홍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독도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어디를 찔러서 어떻게 일을 해나갈 건가라는 거는 미리 진지하고 신중하게 서치를 해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말씀 이렇게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2008년 여름이었습니다. 갑자기 워싱턴 DC에서 연락이 왔어요. 컨그레스 라이브러리 의회 도서관에서 독도라는 이름을 다케시마도 아니고 독도도 아니고 중간 이름인 리앙쿠르트락으로 바꾼다라는 공지가 났어요. 이게 컨그레스 라이브러리에서는 이게 지명위원회도 영향을 주지 전 세계 이 미국 의회의 자료니까. 근데 그 직원이 왜 그렇게 하려고 했나를 가서 알아보니까 아니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한 몇만 불씩 줘야 내는 미국 주요 일간지에 독도는 우리 땅 광고가 안 되는 거야. 한국이 컨그레스 라이브러리 이미 독도로 돼 있는데 이름자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다 이게 독도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일본하고 한국이 서로 고집하고 있는 거구나. 네. 싸우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미국의 원칙은 국무부의 원칙은 우방국끼리 분쟁이 있으면 중간 입장을 갖는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도도 아니고 다케시마도 아니고 리앙쿠르트락으로 하겠다. 그 직원이 저랑 만났죠. 네. 만나니까 광고 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여기 보면은 중간 이론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뉴욕에서 동포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대형 버스를 대절해가지고서 거의 의회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코리아 카커스 의원들, 국방위, 정보위, 외교위에 있는 의원들 사무실 앞에 가서 잘 안 만나주잖아요. 네. 고등학생, 대학생들 교육시켜가지고 만나줄 때까지 거의 농성 수준에 급하잖아요. 네, 급해서. 바꿔지면 돌아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반대하셨죠. 예, 그래서 그 독도에 관해서는 그거는 이런 글로벌 이슈가 아니잖아요. 네. 이 크게 보면은 역사의 진실 이런 측면에서는 공감이 되지만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분쟁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저는 인권이나 평화나 여성이나 환경 같은 거는 시민사회가 떳떳하고 씩씩하게 국제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도 되지만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국가의 이익이 첨예하게 걸려있는 분쟁이 돼 있는 이슈는 그래도 정부하고 협력해야 되지 않냐. 정부랑 협력해서. 그렇죠. 정부도 전략이 있고 프로젝트가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그때 측면에서는 소장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원하는 건 여기서 자꾸 이슈화하는 건데 거기에 말려들었다. 이번 위안부 광고는 제가 여기서 딱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미국 시민사회 이슈를 가지고 지금 막 공격해오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위안부는 거기에다가 그 독일이 유태인들한테 사죄하는 그림을 놓고서 그건 아주 스트롱하게 메시지가 가지 않나 그런 인상을 좀 받았는데 그러니까 독도 광고와 위안부 광고를 좀 분리해서 그렇죠.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질문이 많으니까요. 우리나라 외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요?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네. 이제는 그 전략가가 해야 됩니다. 전략가가 작게도 보고 크게도 보고 흐름을 미리 전망도 해보고 그건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략가가 나오면은 한국에서 미국을 보면서 미국 외교를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워싱턴의 눈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서울의 눈으로도 보고 네. 또 아시아의 이 새로운 국제 질서라는 전문가도 봐야 되고 이런 전체를 토럴리 판단하고 파악하는 이런 그 전략적 사고를 하는 분들이 이제는 해야 될 때 워싱턴은 다 전략가잖아요. 이미 키신저 이후에 전략 그 산업이 생겼습니다. 네.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이 빠꼬미들한테 네. 그냥 칠판에서 배운 것만 갖고는 백전백패죠. 네, 그러니까 외교 전략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것이 제일 큰 매력점이에요. 이제 한국엔 권력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 권력의 철학이나 그런 이런 그 입장을 가지고서 이제 외교 정책도 이제 만들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되게 이제 그 외교 수석이 네. 이렇게 이제 학자가 아니면은 외교관으로 하잖아요. 여태까지는 네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럴지 모르는데 그래서 네. 이제는 저는 한국은 이제 한국도 큰 나라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 전략가 네. 전략적 사고를 하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좀 한국에서도 싱크탱크를 키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걸 강조하고 지금 싶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외교관은 많이 배출했지만 그런 전략적 사고를 가진 외교관이 아직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기린비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다음 달에 그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5주년을 맞아서 LA에도 이제 위안부 기린비를 설치할 예정이시라고 해요. 또 애틀랜타, 달라스 등 우리나라 교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기린비 설치를 추진하고 계신데 일본 측이 반대해서 무산될 위기에 있다고. 뭐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 사실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열세입니다. 뭐나 하면 이렇게 그래스루트도 있고 그런데 일본은 일찌감치 미국의 주류 정치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네. 위안부 결의안도 그랬고 이 기린비 1호도 그랬고 네. 홀로코스트랑 결합시키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걸 우리는 로키로 했습니다. 네. 야금야금 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을 때 딱 터뜨리고 네. 그러니까 이만큼 왔는데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일본과 우리의 위상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나 보죠. 힘의 차이죠. 네. 대개 국제사회가 무슨 휴먼 라이트라든지 뭐 진실 이렇게 결정이 안 나고 국익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힘의 나잖아요.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에 딸리는 건데 네. 저는 이번에 일본에서 정치인들이 기린비에 오고 이 조그만 동네 조그만 건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미국 결의안도 있고 미국 정부 재산으로 세운 기린비를 없앨 수 있다라고 온 거가 절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거가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한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그 뉴저지에 있는 거로 그렇죠. 끝내자.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원하는 게 그거군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은 미국 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와글와글 싸우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또 미국인들이 분쟁에 끼기 싫어하니까 걔들이 노리는 게 그거죠. 정확하게 일본의 대사급이 왔다 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지난 4월 말에 그 페리세이드 파크에 있는 5월 초에는 자민당 의원 4명이 왔다 갔어요. 네. 그러고서 일본은 계산했을 거야. 그러니까 한국 의원이 쫙 온 거야. 한국 의원이. 누가 왔나요? 한국 의원에 그 당시에 그 국회의장단이 방문했다가 거기에 이제 한국 의원들 3분이 이제 거기 와서 살짝 보셨어요. 네. 근데 뭐 살짝 보나 크게 보나 이제 국회의원이 움직이면 다 뉴스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동네 한국인들이 온 거야, 거기. 와가지고 일본은 도서관 지어준다, 돈 대주겠다, 뭘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걸 철거하라 그러는데 우리 동포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와서 심지어 일본이 그러는데 이걸 우리 힘으로 했는데 한국 정부는 도와줄 거냐, 돈 안 대주냐 이런 거예요. 만일에 한국 정부 돈이 그쪽으로 가면 그건 단칼에 날아가요.
미국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점은 때문에. 그렇죠. 네. 다른 나라 정부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고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미국이.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민들은 그래서 우리가처럼 시민사회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제일 골칫거리가 에트닉 로비가 아니죠. 우리는 등록을 안 하죠. 아, 그냥 우리는 그래스루트. 우리는 한국 정부랑 일 안 합니다. 일 안 하니까. 네. 우리는 한국 정부랑 일해서는 별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적인 한국과 미국 관계 발전만을 위해서 일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씩씩하게 일하도록 하려면은 한국에서는 사안별로 다 한국과 미국의 국익을 일치시키는 논리를 만들어서 전해줘야 돼요. 네. 우리가 미국에 세금 내는 사람이 미국 국익을 위해서 얘기할 때 작동이 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린비에 일본 정치인들이 오는 거는 다분히 굉장히 고도의 전략적으로 왔다고 봐요. 분쟁을 일으켜서. 독도와 마찬가지로 자꾸 분쟁을 일으켜서 이 미국으로 하여금 좀 껄끄럽게 생각을 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말씀이시죠? 미국은 껄끄러울 정도가 아니고 미국 안에서 이게 분쟁이 되면 다 외면하고서 깔고 앉아버립니다. 아무리 정당해도. 그 위안부 결의안 패스할 때도 일본이랑 싸우는 거를 피하라고 전략가들이 굉장히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그 뭐 일본이 낸시 펠로시 의장님은 일본이 민주당을 많이 후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지원받는 민주당의 돈이 끊어질까 봐 나서지도 않았어요. 속으로는 너무나 애타게 여성이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을 서로 알고 편지도 주고받으면서. 네, 특히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로비를 하니까 엄청나게 하죠. 엄청난 돈도 드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혜택이나 돈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을 들어주도록 하려면 온이 도구는 하나입니다. 네. 미국 시민 입장에서 그레스루트 하나입니다. 네. 표를 가지고 압박해야죠. 우리가 일본 로비가 와글와글 하다면은 우리가 이제 뼈슬 한 대를 대절해서 이 시민들을 쫙 갖고 가잖아요. 쫙 가라앉죠. 환상적입니다. 그런 판에 우리나라는 또 거꾸로 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투표권을 준다고 이렇게 거꾸로 나가고 있으니 이제 참 답답한. 그렇죠. 전략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제 뒤로 돌아가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세금을 거기 국민으로서 세금 거기서 내고 당당하게 유권자의 권리를 주장을 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민들이.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우리 오피니언을 들으시면은 여기 이제 네티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힘이 나오려면은 서로 관계에서 힘이 나와야 됩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에요. 현실이 기본이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미국과 한국 관계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한국 국민들이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존중해 줄 때에 위치와 위상과 역할을 존중해 줄 때에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 힘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요청하고 강조하면서 저는 좀 다니는데 그래서 그거 아닙니까? 저는 한국인들 중에서 무비자 된다 비자 없이 미국 갔다 온 분들은 뭐가 소주 한 잔씩 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 갈 때 비자 없앤 것도 이 한 유권자 센터에서 했죠. 그 역할도. 저희도 한 부분을 했죠. 왜냐하면 그거는 법을 바꾸는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비자 면제국 지정할 때는 비자 거부율이 3% 내외인 나라를 지정을 해요. 근데 한국은 그걸 줄일 수가 없어요. 전 세계 한국 여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럴 때 거부율이니까 한국에서만 잘 거부율을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노무현 정부 때 이락 전쟁에 파병도 했지 돈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서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 의원들한테 우리 모국인 한국이 미국 전쟁에 도움을 줬는데 이보다 더 가까운 거 없는데 왜 비자 면제국이 아니냐. 그래서 한국에 관해서는 10% 내외라는 특별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이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의 문제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그 노무현 정권 때 이라크 파병 또 돈을 내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여론도 많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국제사회의 질서라는 것이 철저히 이익과 힘의 논리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러니까 이런 좀 프로페셔널한 생각이 있어야 너무 좋은 예를 얘기죠? 들었는데 저는 당시에 이라크 파병이라는 거를 일반 시민사회에서 반대 여론이 많고 그러면은 그 파병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너무나 얼토당토한 부분도 있죠. 그거 대신에 취할 거를 더 많이 취하면서 어필을
이게 전략이라고 네. 봅니다. 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2호, 3호, 4호 우리나라 한국의 그 한국어 앞에 있는 그 소녀상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예. 그거 보시고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지금도 떠들고 막 난리치거든요. 그렇죠. 없애라고. 예, 저는 여기 동의하고 때 꼭 들르거든요. 예, 동의하고 저는 잘했다고 봐요. 네. 그런데 그 동상보다 미국 기린비가 먼저였었어요. 우리 미국 기린비는 뉴욕타임즈에 뭐라 그랬냐면 일본 전쟁 범죄에 관한 한 서방 세계 최초의 이 조형물을 만든 거라고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큰일을 했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2호, 3호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자 꼭 그 한국 사회에 부탁하고 싶은 거라든가 뭐 근데 이게 계속 추진이 돼야 되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인류의 그 흉악한 범죄인지 또 인권을 얼마나 짓밟는 사례였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알려야 되는. 저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그 국제사회에 어필을 하려면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권 문제로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네. 인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꾸 이거를 한국과 일본 간에 뭐 청산했다 안 했다라는 걸로 끌고 가는데 네, 분쟁 문제.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하는 일은 미국에서 하도록 한국이 좀 놔둬야 됩니다. 아주 프랙티컬한 거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시민사회가 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린비를 LA, 시카고 같은데 2호, 3호 할 수 있으려면 정치권, 한국의 정부 이런 데서는 비교적 그 관여를 안 해야 되고 그 중요한 말씀이네요. 너무나 중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시민단체가 다 해놓으면 국회의원들이 가서 사진 딱 찍고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고 두 가지라고 봐요.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시민사회가 막 해놨어도 자기를 대표하는 정치인한테 그 공을 너끈히 줍니다. 아주 당연하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시민들을 존중하고 시민사회와 관계의 질이 높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정치인들한테 열심히 해가지고 다 드릴 용의가 있는데 할 수 있도록 전략적 협력을 요청하는 거죠. 네.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전략적 요청.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하튼 정치권이 좀 자제를 하고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줘야죠. 영향을 얼마든지 있죠.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결국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미국 내에서 일본은 있고 중국은 그러니까 지금 체제가 다르니까 반중국, 친일본만 있고 이라는 의회에 한국은 있습니다. 없다. 한국은 이게 정말 가슴 아파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그 정치인들이 혹시 있으시면 좀 전략적 사고, 우리 또 국민들도 이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처해 갈 것인가.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글라스루트는 글라스루트대로 어떻게 정치권으로 이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에 대한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네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작고 힘이 없을수록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전략적이라는 안에는 장단기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교 관계, 특히 한미 관계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갖는 프로젝트가 없어요. 장기 프로젝트가. 10년, 20년 후에 이렇게 올 거다라는. 다 단임 정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뭔가를 찾는 거는 와서 찾는 거 우리는 금방 무슨 일을 금방 못하니까 한국이 대미 관계에서 장기적으로 하는 전략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한미 관계라는 목소리를 가지고서 하고 싶고 그러니까 장기 전략, 장기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 교육이 그렇잖아요. 2세 교육. 2세 교육 잘 시킬수록 그거는 결국에는 미주동포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투자하는 거죠. 지원의 개념을 투자의 개념으로 바꾸고 그리고 진짜 도움이 될 만큼 왕창 투자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언제 귀국하시죠? 미국? 저 이번 주말에. 그 전에 한 번 더 나오셔서 우리가 이쪽 너무 모르거든요.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초청해 주시면 얼마든지.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끝맺히고요. 우리 소장님이 또 한 번 나와주신다고 했으니까 미국으로 가시기 전에 저희가 시간 한 번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